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 인생에 글 쓸 날이 오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결혼 반년 만에 그날이 오네요. 혼자선 해결이 안 되어 객관적인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결혼 전에 뵌 시댁 어른들은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셨기에 결혼식 후에도 그 마음만 가지고 대했어요. 전 저희 부모님께도 당장 해결해야 하는 궁금증 아니면 안부 전화 한 번 해본 적 없는 딸이지만 시댁엔 1, 2주에 한 번 전화도 드리고 백신 접종하시는 날 기억했다 어떠시냐 일부러 묻기도 하고 저희 시어머니 요리도 잘하시고 손도 많이 크셔서 시댁 한 번 다녀오면 맛있는 것 엄청 받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첫 어버이날 결혼 2달 뒤 터졌어요. 점심엔 친정에서 배달 음식, 저녁엔 시댁 어른들과 외식을 하기로 하였고 당일 아침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신호의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샤브샤브 해먹재. 남편이 나가서 먹는 거 아니었냐고 물었더니 이미 재료 준비 다 해두셨다고. 그래서 원래 약속 시간이었던 6시 맞춰 시댁으로 가면 되겠다 했어요. 친정에서 점심에 과일 먹고 나니 4시 정도가 되었고 저희 엄마가 빨리 가라 하셔서 일단 나온 후에 차로 40분 거리인 시댁 동네로 가 남편이 결혼 전 다니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어요. 이건 갑자기 추가된 일정이 아니고 남편이 몇 주 전부터 벼르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약 없이 간 미용실이라 시간이 좀 걸렸고 어머님 출근하시고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아가씨가 걸려 아이스크림 선물 좀 사느라 시간이 더 지체돼 6시 10분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10분 늦은 거 정말 죄송했어요. 이건 저희 잘못이에요. 시댁에 들어섰는데 어머님이 나오시며 남편에게 어르신 오셨습니까? 하시는데 제가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채고 어머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대접받으셔야 하는 날 요리를 하시고 왜 고생을 하셨어요? 라며 주방에 들어선 거죠. 제 대사에 어머님이 폭발하셔서 그래 이게 뭐야 하면서 소리치시기 시작했고 하나가 철이 없으면 다른 하나라도 철이 있어야지 둘 다 철딱서니가 없고 생각이 없다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화장실 갔던 남편이 나와서 왜 그래 뭔데 나한테 말해 하니 어머님이 넌 나가 있어 이런 데 끼는 거 아니야 하셨는데 남편이 안 나가고 버티고 서 있으니 공기가 무거워 전 제 도리가 그건 줄 알고 남편한테 나가 있으라고 손짓했고 어머님과 단둘이 남게 된 주방에서 저는 한동안 호통을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는 첫 번째, 어버이날인데 아침에 전화도 없었다. 저는 저녁에 직접 뵈러 가니 아침 전화 인사는 상상도 못했어요. 두 번째, 날이 날인데 일찍 와서 상 준비를 같이 해야지 생각이 없다. 원래 외식하기로 했던 일정이라 제가 시간 당겨가 요리를 해야 하는 건 생각도 못했고 남편도 엄마가 당일에 갑자기 바꾼 약속이니 그냥 6시 맞춰가면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너희 친정엄마도 그렇다. 애들을 빨리 가라고 해야지 붙잡고 있느냐. 저희 집에선 당일 저녁에 시댁으로 가는 걸 모르셨어요. 제가 그 전에 어린이날에 시댁 식사할 것 같다고 하고 바뀐 일정을 말 안 드렸거든요. 그러다 오후 3시 반쯤 일정을 아시고 어머 그럼 빨리 나서라 하고 내보내신 거예요. 친정 얘기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찔끔 났는데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 있으시니 일단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고개 수그리고 있었죠. 손으로는 계속 요리를 하시면서 중간에 너 잡채할 줄 아냐? 하셔서 아니요 했더니 무섭고 못마땅한 얼굴로 혼자 잡채 만드시고 제가 할 줄 아는 거 없는 거 맞아서 또 고개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녁 먹는 동안 고개 돌리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머님은 그렇다고 너 그렇게 꽁이 있니? 하셔서 제가 분위기 푸느라 어른들 말씀 혼자 다 받아들이고 남편 뭐 먹여주며 계속 기분 풀고 집에 갈 때 쌩하고 나가버리는 남편 뒤에서 어머님 얼굴 굳히고 따라가시기에 제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음부턴 일찍 올게요. 했네요. 어머님 안색 확 풀어지시며 그래 하시는 것 보고 집에 왔어요. 착한 며느리병이라고 지적받을 것 같은데 그날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현명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댁 밖에 나와서는 갑자기 긴장이 풀리며 너무 서럽더라고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은 너무너무 미안해하며 자기도 밤 늦게까지 울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고 남편 보고 살면 되지 뭐 하고 그날은 마무리됐어요. 그 이후로 시댁 산소에 새댁 인사 가거나 제 생일 챙겨주신다고 3번 정도 더 배웠는데 피해의식인지 저는 이상하게 매번 지적을 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신혼여행 때 더워서 물을 얼려놨는데 다음날 가지고 나가는 걸 깜빡했다. 웃으며 말씀드리니까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며 네가 잘못했네 하신다던지. 평일 저녁에 전화드려서 저는 일하고 있고 땡땡씨는 게임 잠깐 하면서 소화시키고 있어요. 했더니 게임을 하게 하니 책을 읽게 해야지 하셔서 남편이 엄마도 평생 못한 걸 왜 며느리한테 그러시냐 하면 그건 다르지. 남자가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자기 여자 말은 듣거든 하신 것 등. 몇 번 뵙고 전화 드릴 때마다 제가 뭔가 잘못하는 게 들춰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긴장하게 됐고 때마침 제가 여름 3달간은 몰아쳐 바쁜 직중에 있어 그동안은 남편이 전담하여 시댁에 연락드리고 저는 뭐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릴 때만 전화를 드렸죠. 남편은 이 모든 감정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엄마가 직설적인 분이라 잘하며 부딪힌 적도 많았는데 자식들은 익숙해서 이해하게 됐다. 아기는 없는 분이고 말버릇이고 장난이니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다만 어버이날 사건은 우리 엄마가 잘못하신 게 맞다. 그건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한 상태예요. 실제로 저희 남편은 양가 어른들께 본인이 나서서 정말 잘합니다. 저는 생전 저희 집에 전화 한 통을 안 하는데 남편이 먼저 저희 집에 종종 전화드리고 카톡도 드리고 엊그제는 남편 주도로 친정 식구들이랑 산속 휴가도 며칠 다녀왔어요. 참 고맙죠. 시댁 어른들께도 알아서 연락을 잘하고 저는 그걸 전달받으니 아 그렇구나 잘하고 있구나 마음 놓은 1달 정도가 지났어요. 많이 길었죠. 이제야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적립 쿠폰이라도 찍어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 감사해요. 어제 저녁 남편이 추석 방문 문제로 언제 가면 좋을지 필요하신 게 있는지 전화를 드렸다가 크게 부딪히고 얼굴을 굳힌 채로 나왔어요. 요지는 왜 자꾸 너만 전화를 하니? 내가 분명히 너희 결혼할 때 아들 목소리보다 며느리 목소리를 더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서운하게 한 게 있니? 삐졌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산후조리원 얘기한 것 때문이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화 이후로 연락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 임신 15주인데 몇 주 전 통화를 하면서 어머님께 이제 산후조리원 예약을 하려고요. 뱃속부터 경쟁이 있어서 12주 넘어가면 예약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님이 글쎄 난 모르겠다. 난 내가 갇혀있는 게 너무 싫어서. 넌 네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산후조리 해준다고 하면 너가 불편할 거고 친정엄마랑 얘기를 잘 해봐라. 난 내가 산후조리원 그런 게 싫어서 라고 하셨고요. 전 사실 저 말씀엔 아무 상처도 받지 않았어요. 전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든 무조건 산후조리원에 갈 거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출산 직후 조리를 부탁드릴 마음도 없고 전 몸도 마음도 편하게 전문가들 손에 맡기고 싶어서 어머님은 본인이 출산하면 안 가신다는 말씀이구나. 네 하고 끊었죠. 어머님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서운했나 저것 때문인가 하시면서요. 남편이 어머님 직설적인 말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은 모르겠다. 부모가 그런 말도 못하면 그럼 뭐 먹었니만 물어보고 살아야 하는데
난 너희 뭐 먹고 사는지는 관심이 없다. 서로 다른 건데 그런 말투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 어렵다. 나도 어렵다.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어머님 생신으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던 것 오지 말라 하시고 끊으셨대요. 서운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어머님도 추석 준비로 바쁘시고 새아가도 연휴 내내 일해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오지 마라 하셨다네요. 참고로 저는 빨간 날 일을 합니다. 전 많이 당황했고 일을 어쩌나 하는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어머님께 전화 좀 드려주지. 추석 문제는 먼저 전화해서 좀 여쭤주지. 라며 서운하다 하여 난 우리 엄마한테도 평소에 연락 안 한다. 꼭 뵈야 하는 명절 같은 행사 있을 땐 내가 우리 집에 하지 않냐. 당신도 아들이 부모님께 연락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고 크게 부딪힌 상태입니다. 남편은 제가 어머님을 무서워하는 거 알지만 자꾸 보고 부딪혀야 장애물을 넘고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남편은 처가에 잘하려고 하는데 제가 냉정하고 차가운 며느리인지 객관적으로 듣고 싶고 당장 내일 어머님 생신인데 오지 말라시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한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길고 긴 글을 썼어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남겨주시는 의견들은 더욱 미리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 쓴소리, 조언, 공감을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 남편과 연애 4년, 결혼 2년 차예요. 올해 들어서 남편과의 관계가 남보다 못해요. 저희의 상황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연애 때부터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게 눈에 보였고 특히 결혼하고 작년부터는 코로나에 끄떡없이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고생한 자수성가예요.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고 남편과 저의 소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한 달 수입이 10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근로소득만 있고 남편은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부동산 합쳐서 어마어마해요. 참고로 각자 번 돈 각자 써요. 그러다 보니 부부지만 씀씀이 만나는 사람, 취미 등등에서 차이가 커요. 연애 때는 가치관, 성향이 잘 맞고 저를 너무 예뻐하고 질투도 많이 하고 사랑해줬어요. 조금은 숨이 막힌다고 느껴질 정도로요.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비즈니스 모임도 많고 바쁜 거 아니까 저한테 신경을 못 쓸 땐 서운하지만 만나면 또 사랑이 느껴지니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하고 나니 서로의 생활 습관이 너무 달라서 작년에 정말 많이 싸웠었어요. 남편이 아파트 마련했고 제가 그 집에 맞게 혼수해왔어요. 새 아파트, 새 가구들, 우리의 신혼집이란 행복에 매일 쓸고 닦고 치우고 그런데 남편은 정말 어지럽히긴 해도 정리정돈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같은 문제로 늘 싸우고 남편은 집이 편하지 않다며 결혼 후 밖으로 많이 돌았어요. 골프 모임이 정말 많고 모임 사람들과 1박 2일, 2박 3일씩 골프 치러 다녀요. 올해 들어 특히 더 심하네요. 이러다 보니 대화할 시간도 없고 남편은 저와의 저녁 약속 같은 건 쉽게 깨버리고 주말마다 혼자 밥 먹는 게 다반사예요. 남편이 이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올해 들어 너무 외로웠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한테 작년처럼 하지 않겠다, 잔소리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있게 하겠다 라고 말해도 남편은 이미 저에게 정이 없다는 듯 무심해요. 제 잘못도 있는 것 알아요. 제가 조금 결벽증이 있어서 지저분한 것 못 보고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해요. 내가 양보할 걸. 그냥 내가 치우고 정리정돈하고 말걸. 그럼 싸울 일 없었을 텐데 후회도 되고. 연애 때는 늘 예쁘고 단정된 모습만 보이다가 결혼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 쓰고 출근하니 화장도 안 하게 되고 무급 휴가로 집에서 보냈던 달도 많았고 하다 보니 집에서 초췌하게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가끔 같이 외출할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화장한 건 대체 언제 본 건지. 연애 땐 그렇게 질투나게 예쁘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세요?가 됐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자기 관리 못한 건 맞아요.
외출할 때 대충 입고 마스크 쓰니 화장도 안 하고 또 화장도 안 하니 머리는 질끈 묶고 결혼하고 3kg도 쪘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 2달 만에 남편과의 외출이라 예전처럼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나갔는데 저녁만 먹고 집에 와서 업무 전화 1시간 넘게 하다가 쿨쿨 자더라고요. 어제 제가 남편과 대화하려고 오빠, 여름 휴가인데 나는 오빠와 하루라도 산책도 하고 카페도 가고 싶어. 하니까 너 카페 싫어하잖아. 오빠, 이제 내가 잘할게. 하니 됐어. 결혼하고 이 집 와서 나는 밀렸어. 집에 밀리고 침대에 밀리고 넌 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어. 이러더군요. 그래서 이젠 안 그래. 오빠가 제일 먼저야. 예전처럼 돌아가자. 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 모임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부부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연애하고 1년 일찍 결혼해서 그 부부는 연애 3년, 결혼 3년 차예요. 두 부부 다 아이는 없고요. 연애 때 다 같이 만나서 식사도 몇 번 하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안면이 있어요. 남편이 모임 친구 가명인 철수는 좋아하지만 그 와이프는 싫어했어요. 인성이 별로라면서 뭐라 했고 다 같이 만날 때마다 저를 질투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저를 공격한다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임하는 건 하지 않겠다 하고 철수한테도 의사 밝히고 철수 와이프가 실수한 것 꼬집어주고 철수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와이프 대신 사과한 적도 있어요. 남편과 철수의 사이는 여전히 좋아요. 그 부부 얘기를 꺼내면서 철수는 주식으로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 몇백억 벌었어. 그리고 철수 와이프도 10억 이상 벌었대. 아마 사실일 거예요. 철수는 주식 공부를 피나게 하는 사람이고 바다까지 가기도 했었고 엄청 벌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철수 와이프는 연애 시절 철수가 시키는 대로 주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부럽다. 철수 와이프는 그 돈 재테크 잘해서 더 불리고 일 안 해도 되겠다. 좋겠다. 부럽다. 오빠도 철수가 하라는 주식했으면 몇백억 벌었을 텐데 오빠가 하고 싶은 주식해서 후회하지 않아? 했더니 난 괜찮아. 그러더니 저를 철수 와이프와 비교하더라고요. 철수 와이프 예전 같은 행실 안 하고 철수한테 정말 잘한대. 철수 와이프도 정말 열심히 살았지. 이러면서 저를 나무라듯 넌 보수적이고 너가 경제시장에 무지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열심히 안 살아서 제가 가난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맞아요. 제가 보수적이고 무지해요. 결혼 전부터 적금만 넣었고 그 적금 만기되어서 결혼자금 사용했고 지금도 월급에서 쪼개고 쪼개서 다시 적금 넣고 있으니까요. 그치만 저도 아이들 가르치며 일하고 있고 제 돈 제가 벌어서 생활비도 내고 가계부도 쓰며 월급에 계획 있게 사치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남편이 골프에 거의 미쳤으니까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장비며 레슨비며 제 월급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 포기했어요.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제 형편에 맞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집순이라서 한심하게 보는 것도 같아요. 연애 땐 옷도 추리닝만 입고 화장도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사교적인 것보다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서 더 좋다고 하고 집에만 있고 어디 나가지 말라고 딴 남자들이 친절하게 구는 건 딴 마음이 있어서라고 늘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철수 와이프는 결혼 전에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을 하고 결혼하고 그만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이프는 열심히 살아서 몇십억 번 것처럼 말하고 저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 적금 조금씩 넣고 모아둔 돈도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근로소득만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고 그 와이프는 불로소득으로 벌게 된 것인데 말이죠. 예전부터 생각으론 주식해봐야지.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근로소득만으로 살 수 없고 은행 이율도 낮으니 나도 이제 주식을 해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도 주식하고 싶은데 철수한테 어디에 할지 물어봐 줄 수 있어? 뭐부터 해야 해? 하니까 땡땡은행 가서 뭐 만들고 뭐 가져가고 땡땡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전화해 놓을게. 가기 전에 전화해.
주식통장 개설하면 그때 어디 할 건지 알려줄게.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그리고 다음 날인 목요일에 2박 3일 골프 치러 아침부터 나갔어요. 주식통장 만들려고 남편한테 그쪽 은행 사람한테 말해달라. 그리고 지금 적금 넣고 있는 거 태약을 먼저 하고 그쪽 은행을 가냐 물어보려 전화했는데 남편은 안 받더라고요. 오빠, 전화 안 받네. 전화 좀 줘. 카톡 메시지 남기니? 응. 답장은 오고 전화는 아직까지 안 오네요. 사실 이런 경우가 올해 들어 계속이에요. 평소에 기대거나 해주길 바라는 성향이 아니에요. 독립적이에요. 주식에 대해 문외한이라 남편에게 물어본 것은 인정해요. 여름 휴가인데 남편과 데이트도 못하고 남편은 휴가 내내 골프 치러 다니고 모임 사람들과 카드 치다 새벽에 들어오고 늘 연락 두절이고 올해부터 정말 더 심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떻게 이 시기를 잘 해결해 볼까로 고민했는데 다른 사람의 와이프와 비교를 당한 후부터 자존감도 너무 낮아지고 남편이 날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남편이 더욱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고 눈치가 보여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삶에 감사하며 제 방식으로 열심히 살자는 가치관이 있는데 가장 내 편이라 생각한 남편이 남과 저를 비교하는 순간 제가 믿었던 제 가치관들이 보잘것없고 현실이 우울해지고 미래가 두려워져요. 저희 부부의 관계는 저만 손 놓으면 되는 걸까요? 연애 때 4년간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서로가 정말 소중했고 행복했고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자신은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너무 믿어서 지금 상실감이 큰 걸까요? 이혼 생각을 해도 두려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빚 없이 딱 두 분의 노후 준비만 되신 상태이시고 저 결혼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시골 생활 하고 계세요. 연로하신 부모님께 이혼 얘기 꺼낼 수 없어요. 이혼하고 제가 살 곳도 없고요. 미련하고 의지 박약인 제가 너무 싫고 자꾸 자기 혐오에 괴로워집니다. 저도 마음의 문을 닫고 ATM기로 생각하며 살면 될까요? 새벽에 잠 못 이루고 답답함에 끄적였어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어디에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어 황망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어요. 작은 아들이지만 마지가 큰아들 역할을 못하여 대소사를 챙기며 맏며느리처럼 지내고 챙겼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큰아들에게 모든 물질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셨고 저희는 결혼 때부터 1원 한 장 받은 것 없이 시집살이하며 시조카 엄마 역할, 맏며느리 역할 다 하다가 극적으로 분가 후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혼한 큰며느리에게 대여서 둘째 며느리에게는 절대 잘해주지 않겠노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시는 시부모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둘도 없는 효자 남편 덕분에 피눈물 흘리며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불안증 등으로 약을 달고 살아요. 수시로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도 친정 부모님과 아이들 생각하며 지내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리 저자세로 지냈는지 제가 참 바보 같네요. 분가 후 월세, 전세, 악착같이 살다가 내 집을 장만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대출에 착오가 생겨 잔금증 300이 부족했던 저희는 그동안 친정 부모님께서 여러 차례 도와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엔 금액이 큰 게 아니므로 시부모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이 빌려달라고 부탁드렸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어요. 그 후 남편이 크게 충격받았는지 시부모님과 의절하겠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못 마시는 술을 마시며 우는 남편을 보자니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시댁에 제가 다시 가서 한 번 더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당신 아들이 영 끊는다고까지 하더라. 급해서 그러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시면 안 되겠냐. 여지껏 한 번도 도움받은 게 없으니 한 번만 도와달라. 며칠 뒤 대출 완성되면 드리겠다. 이것 때문에 집 날아간다. 라고 요청했으나 저 역시 거절당했어요. 참고로 그동안 시댁에 저희가 드린 돈이 수천이었으나 돈 한 푼 없고 그동안 큰아들에게 돈 해주고 못 받은 게 하도 많아서 작은아들에겐 못 준다며
연 끊어도 상관없다고 딱 잡아떼시더군요. 큰아들이 중요하고 작은아들은 왜 이리 차별하시냐니 큰아들은 이혼해서 그러신 거래요. 그럼 저희도 이혼하면 작은아들 좀 도와주실 거냐고 물으니 이혼해. 이혼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 이혼해. 라고 고함에 욕설을 들었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사정하는 거 아니냐 도와달라고까지 했지만 두 분의 강경한 모습에 저 역시 상처받았고 당신 아들이 절연한다 해서 화해시키고 풀려왔는데 그냥 당신들 아들 뜻대로 지내겠노라고 그리 아시라고 하고 나온 뒤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더러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동네방네 소문내겠다는 등 삿대질하며 막말을 하셔서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이때 대인 기피증까지 추가되었지요. 아주버님은 남편더러 길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험한 말까지 해서 남편도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 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 후 8년 동안 남편은 정말 영 끊고 지냈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며 다시 시댁과 교류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 후 큰아들과 함께 사셨나 봐요. 남편은 본인 대신 어머니를 모신 형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며 본인이 죄인이고 천벌받겠다고 하더군요. 그 욕 들은 것은 까맣게 잊었더라고요. 장례식 또한 가관인 것이 상갓집 가족 명단에 남편 이름까지만 적혀 있고 저나 우리 아이들 이름은 적혀 있지도 않더군요. 남편은 장례 치르며 8년 전의 일은 모두 잊고 그저 아들 역할을 못한 불효자라는 죄책감이 쌓여서 죄인 모드였고 저는 조문객 받으며 조문객들의 미친 듯이 노려보는 시선들을 감당하며 어떤 분은 잘 알지도 못한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큰 소리로 질타를 하네요. 어머니를 보내고 죄책감에 정신 못 차리는 남편에게 신경 안 쓰게 하려고 혼자 뒤집어 쓰고 온갖 질타를 홀로 감당했고 옆에 남편은 없었어요. 다시 공황장애가 도지더라고요. 나중에 상 치르고 보니 아주버님이 회생 중이라 모든 생활을 시어머니 명의로 생활했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은 우리 결혼 전부터 숱한 금전 문제들이 있었고 분가할 때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터졌던 분인지라 이후로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남편에게 도움의 요청이 올 수도 있기에 우려되어 시댁 쪽으로 금전적 지원 또는 명의를 빌려주는 등을 일절 금하며 우리 집 명의를 부부 공동 명의에서 제 이름으로 단독 변경하며 시어머니 집에 대한 유산을 아주버님과 남편의 바람대로 큰아들이 다 받고 우린 받은 게 1원 없이 상속폭이 처리되었어요. 생전에도 그러셨는데 돌아가신 후로도 모든 게 큰아들에게 갔지만 아깝진 않았어요. 유산 바라고 상 치른 게 아니라 상심에 빠진 남편 마음 추스리는 게 우선이라 여겨졌기에 남편 뜻대로 진행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온전히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 남편은 희한하게도 시댁 쪽으로 기울여서 8년간 저 때문에 연락 안 하고 지내왔단 식으로 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알려줘도 본인은 저랑 시부모님이랑 대화하는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으니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모습에 정말 속이 뒤집어졌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어찌 이러나 싶고 말이죠.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진리더군요. 살 의욕도 없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 음식물을 못 삼키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우유를 삼킬 수 있어서 한 팩으로 하루 먹으며 지내다 보니 빈혈로 쓰러져가며 지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애들 생각해서 일어나야 한다 하셔서 다시 살아나갔어요. 그러나 그 뒤로도 남편은 혼자 지내는 형이 너무 불쌍하다며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며 마치 시어머니에게 하듯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하는 말, 표정 하나하나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삐져서 정말 시가 관련해서는 입 밖으로 말하기 전에 남편 마음 거슬릴까봐 두세 번 생각하고 말하고 표정 하나도 신경 쓰고 초긴장으로 남편에게 맞춰주며 지내왔어요. 제가 생각할 땐 2살 위인 형인데 그토록 맹목적인 남편의 모습이 뭔가 비정상이라 여겨지면서도
저게 핏줄의 힘인가 싶더군요. 여기까지가 지내온 사연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매우 축약해 놓은 것이지만 배경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적었고요. 문제는 엊그제 터졌어요. 잠시 쉬는 사이 남편이 형에게 다녀오며 텀블러 같은 걸 가져왔더라고요. 아이에게 보여주며 남편이 말하길 큰아빠가 만든 보조 배터리인데 직접 납땜하며 용접을 해서 만들었다 하고 아이는 신기해하며 흥미를 보이며 보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순간 뉴스에서 봤던 각종 배터리 사건 사고들이 떠오르며 대기업에서 만든 것들조차 문제가 있는데 개인이 일반 가정집에서 납땜하며 만든 제품이다 보니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니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아주버님이 전자전기 전공자도 기술직 종사자였던 것도 아니고 요식업에 종사했던 분이고 지금은 전자기기나 기술이 아닌 다른 일을 하시거든요. 남편이 원하는 물개박수 쳐주고 그런 다음에 안정성을 말했어야 했는데 아이 걱정에 짧게 말한 게 잘못인가 봐요. 그 뒤로 남편이 말을 안 하고 다음날까지 무건수행하며 지내다가 다음날 오후 저에게 A4 용지 3장을 적어서 보내왔어요. 첫 줄을 읽어보니 전날 제가 큰 실수를 했고 본인은 매우 화가 나 있다며 자기 형이 만든 물건에 대한 저의 첫마디가 쓰지 말란 말을 해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어이없는 건 며칠 전 친정에서 1박한 뒤 엄마가 스킨 에센스를 한 통에 넣어서 쓰시다가 남편에게 바르라고 주셨는데 남편은 장모님 기분 상하실까봐 아무 말 없이 썼는데 저는 왜 안정성을 운운하며 쓰지 말라 했냐며 따지더군요. 사실 친정엄마가 쓰시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메이커 스킨과 에센스 완성품을 한 곤병에 담아둔 건데 안정성을 따질 게 뭐가 있는지. 오히려 비전공자가 일반 가정집에서 납땜해가며 만든 보조 배터리가 훨씬 불안한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남편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모든 것을 조심 또 조심하며 맞춰주며 살아왔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에게 늘 남편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 네가 감싸줘야 한다며 당부하셨고 사위 기죽지 않도록 늘 잘해주셨고요. 저는 남편 만나 살며 식성도 종교관도 가치관도 옷차림도 심지어 사는 지역도 모든 것을 남편 위주로 맞춰주며 살아왔는데 더더욱 예민해지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못된 건지 초예민인 남편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하나 너무너무 지옥 같아요. 싹 다 끝내고만 싶은데 그러기엔 큰 시험 앞둔 사춘기 아이들이 지금도 눈치를 살펴요. 조금만 큰 목소리가 나와도 힘들어하는데 너무 큰 상처 받을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썩어 문드러져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 삶이 너무나 불행하고 그냥 살기 싫은 생각만 듭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여성이고 고딩 때부터 절친의 친구가 있습니다. 둘 다 기혼에 아기 하나씩 있고요. 저희 집은 맞벌이 가정이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친구는 저보다 일찍 취업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고 아기를 바로 가졌습니다. 남편 월급은 많지는 않고 외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월에 몇십씩 산다거나 다이어트 약을 산다거나 아기 관련 물품 필요한 것 외에도 예뻐 보인다 싶으면 산다거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놀러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하는 등등으로 돈을 헤프게 쓰는 편이었고 재테크에 대한 상식, 돈을 모으는 방법 등에 완전히 백지인 상태였습니다.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직 후에는 친구 어머님이 관리해 주셔서 결혼 자금은 다행히 모은 상태로 결혼했고요. 그러다 보니 매달 모으는 돈은 당연히 0원이었습니다. 애가 클수록 마이너스 나는 달도 생기면서 신용카드로 겨우 살거나 시부모님께 빌리거나 그래도 안 되면 저에게 소소하게 빌렸었어요. 월말에 10만 원 내외 수준으로요. 다행히 저에게 빌린 돈들은 어쨌든 갚았습니다. 2달 뒤, 3달 뒤쯤이요.
반대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 모으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었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고 물건 욕심이 많지 않아 쓰는 돈도 적은 편입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저에게 이 친구는 정말 친하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긴 했어요. 보통 저희 집에 놀러 오면 푸념만 하고 갔습니다. 너네는 좋겠다. 와, 식색이 엄청 비싸지 않아? 부럽다. 와, 애기 거 이거 너무 이쁘다. 나도 사주고 싶다. 우리 남편 월급으로는 진짜 생활하기 너무 빠듯해. 등등.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날 잡고 제 나름의 돈 모으는 법도 알려주고, 애도 이제 나름 컸으니 어린이집 보내고 취직을 해라. 이제 외식이랑 외출 줄여라. 충동구매 줄여라. 등등 그동안 하고 싶었던 조언들 다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느낀 게 모바일로 적금 드는 법도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돈 관리한다고 자긴 해본 적도 없고 은행 앱도 깔아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혹자는 주제 넘는다 라고 생각들 만큼 하루 종일 알려주고 냉정하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하루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부터 모아야겠다 결심하더니 실제로 적금 통장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몇 달 뿐, 몇 달 10만 원씩 모으더니 도저히 생활비가 빵꾸가 나서 안 되겠다고 해지했고, 해지한 날 꽁돈 생겼다면서 장난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웃백 외식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 포기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남편이 5개월 전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모아둔 돈도 없는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겠지 싶었는데 처음에만 슬퍼하고 불안해하더니 아기가 답답해한다는 이유로 매주 놀러 다닌다는 것은 여전하고, 식비든 뭐든 줄이지도 않고 제가 이제 네가 취업할 때가 진짜 왔다고 했는데 아기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는 게 너무 짠하고 점심만 먹이고 하원시키고 싶은데 그거 봐주는 회사가 없지 않냐면서 계속 핑계만 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퇴직금 금방 써버리고 시댁에서 지원 좀 받더니 그래도 모자란지 결국 저에게 어제 저녁 울면서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2달 뒤까지 갚겠다고 해서 솔직히 냉정하지만 2달 뒤 어떻게 갚을 수 있는데? 라고 했더니 우물쭈물 하더니 그때까진 남편이 취직할 수 있을 거고 어쩌고. 솔직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3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흔쾌히 빌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그동안 고칠 기회가 많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대책도 없이 돈 쓰다가 이렇게 남의 돈 빌리러 다니니까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도 카톡 프사가 바뀌어 보니 교회로 나갔다 왔더라고요. 물론 나갈 때마다 뭐 도시락을 싸고 다닐 수도 있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는 안 나갈 수도 있는 건 압니다. 그치만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나가 놀고 그날 저녁에 돈 없다고 울면서 전화한 상황이 상상이 되면서 진짜 빌려주기 싫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전화 끊었는데 상식적으로는 너무 화도 나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지 답답하기도 하고, 그동안 10만 원씩 몇 번을 빌려주다가 이번에 몇백이 되면 나중에는 진짜 더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서로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친구 자체는 참 착하긴 하고 워낙 오래된 친구여서 제가 너무 냉정한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안 빌려주고 정신 좀 차려봐라 라고 냅두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님 그래도 빌려주긴 할까요? 추가.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댓글 계속 확인하면서 많은 생각했네요. 고민 하다가 결국 방금 전화했습니다. 방금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 많은 댓글에서 제안한 것처럼 남편이 안 된다고 했다 등등 거짓말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워낙 오래된 절친이기에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자고 다짐하고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2주 전 생일이었고 그때도 카톡 선물 주긴 했지만 친구에게 말하길 너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 입금했다.
돌려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너한테 돈 절대 안 빌려줄 거다.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돈 거래는 안 하고 싶다. 서운할 수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더욱 빌려주고 싶지 않다. 솔직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직 생각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 네가 나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친구로서 걱정도 너무 많이 된다. 내가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서 빌려주면 사람이란 게 계속 믿을 구석이 생기니까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알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확실히 서운함이 커 보였고 목소리 들어보니 울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급히 끊더라고요. 저도 끊고 보니 너무 선생님처럼 말했나 싶어서 뒤늦게 수위 좀 조절할까 싶었는데 이참에 댓글에서처럼 확실히 얘기하는 게 앞으로의 둘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조언 감사합니다. 제발 제 마음이 닿아서 친구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추가. 100만 원 준 걸로 갑론을박이 많네요. 물론 호구 맞습니다. 저도 친구가 무조건 갱생할 거라 믿기에 준 것도 아니고요. 본문엔 길어질까봐 말 못한 심각성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고쳐질 거라 생각 안 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맨날 용돈 부족해서 휴대폰 결제 10만 원씩 하고 월 말에 어머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100만 원 주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 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다만 10년 넘게 어쨌든 이 친구와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행복했어요. 워낙 소심해 마음을 쉽게 못 열었던 고등학생 시절 저에게 먼저 다가와줘서 고등학교 친구 꽤 많이 사귈 수 있었던 것도 이 친구 덕분이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럼에도 앞으로 또 돈 빌려달라고 연락 와도 절대 주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땐 정말 연 끊을 결심하고 100만 원 준 거예요. 솔직히 서운해도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가슴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 먹었고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적어도 심성은 정말 착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급하니 기본적인 인간 도리도 생각 못하게 됐구나 싶어요. 어제 잠을 계속 설칠 만큼 저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시기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